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수도권은 밤새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호남권 전체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 소수 인종 우대 대학 입학 전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피부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내년 미 대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당직자와 당원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에는 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에는 오늘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비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지금 잠수교 수위가 많이 높습니까? 네, 어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들이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이곳 잠수교의 수위는 4m를 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는 수위가 4.15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보행자 통제 기준이 5.5m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 1m가량을 남겨놓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 전라, 경상권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경기 북부, 강원, 경북 북부와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는 각각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남부와 제주에 최고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침수와 공사장, 비탈면 붕괴, 산사태, 급류 등으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일부 내륙은 주말부터 장맛비가 잦아들겠는데 다음 주 초 정체전선이 활발해지며 다시 전국으로 장맛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떤 진심으로 소명하셨나요? 진실 밝혀질 거라고 하셨는데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영장 심사를 마친 박영수 전 특검이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로 향합니다. 영장 심사 12시간여 만인 오늘 0시 40분쯤 법원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팀의 컨소시엄 구성과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억 원대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 측은 2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특히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흔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50억 클럽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구속심사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사실 이거 어제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모든 언론에 나오는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거의 99.9% 이상 구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과 달랐죠. 예. 왜냐하면 혐의 사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그 수사 과정들이 보도됐던 바가 있거든요. 예.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금융기관의 어떤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성남의 뜰이 출자를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그 당시에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출자까지 하면 200억을 받겠다. 근데 200억은 현금으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부동산 등 이 총 자산 규모로 했을 때 200억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출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출 의향서 등 대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200억은 아닌 이제 50억. 그래서 50억 클럽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50억을 받기로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8억이다. 혐의 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어제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그냥 단순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뭐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과연 청탁의 대가가 맞느냐. 이게 골자거든요.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금품이 실제로 오갔느냐. 나아가서 이런 금품을 뭔가 출자 내지는 대출 의향서 작성 대가로 받았다는 그 약속조차 있었느냐 조금 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검찰은 상당히 야심차게 뭐 PPT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지만 실체적인 이 혐의 사실에 접근하는 데는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법원은 이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방어권을 네.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단순히 이게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법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50억 클럽 무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수사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시간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수사가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 3월 들어서 좀 속도를 내고 영장 청구도 거의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청구가 됐으니까 이게 좀 수사에 있어서 좀 지연 여부 또 실기한 여부가 문제 내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들이 네. 별로 이제 재판부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겠군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검찰이 준비한 PPT 양이 무려 200쪽이 넘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내용을 보면 수사 과정 중에 지금 대출 의향서 작성의 가교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게 그 관련 금융기관의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검찰이 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휴대전화를 거의 부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박 전 특검이. 네. 그리고 해당 PC 같은 것도 다 이게 좀 원점화하고 이런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흔적들이 있고 그게 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의 하나의 근거라고 여러 자료를 제시했던 것 같지만 일단 혐의 사실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영장 발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박영수 전 특검 측 검찰의 수사가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다라면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녹취록이라는 건 사실 여러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녹취록은 이 당사자들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뭐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아닌 그 주변의 대장동 일당들이 당사자들을 평가하거나 지칭하거나 이를테면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같이 영장이 청구됐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입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어떤 워딩을 들으면 검찰로서는
뭔가 어떤 특혜를 받고 있구나. 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업에 있어서 플러스되는 요인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이 어떤 청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물적 관계들 그리고 진술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아직은 약간 무르익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결국에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가는 수사가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좀 없어 보이는 게요. 곽상도 전 의원 마찬가지고요. 예. 박영수 전 특검도 사실 영장 발부가 돼서 인실 확보가 되면 단순히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8억 이외에요. 딸을 통해 가지고 예.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 20억 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 연봉을 받기도 했고요. 11억 원을 빌리기도 예. 했고요. 또 대장동 아파트를 뭐 이른바 반값에 분양을 하면서 시세 차익도 상당히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한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긴 어렵고 왜냐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지금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 네.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상당히 큰 금액의 자문료를 월 정액으로 받아왔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뭔가 네.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뭔가의 부탁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 전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가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한 시민단체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대학이 개인의 정체성을 피부색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그러한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대법원 인근은 찬반 시위가 일어났고 미국 내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Today, the Supreme Court got it wrong. While pretending to faithfully apply existing legal standards, the court essentially engaged in mental gymnastics. 새로운 입시 제도가 정착할 것이란 전망도 잇따릅니다. But my initial reaction is that this decision marks the end of an era.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admissions.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소수 인종의 교육 기회를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Today, the court once again walked away from decades of precedent. 반면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프랑스에서 경찰이 쏜 총에 17살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한 소년이 알제리계 이민자여서 시위는 점차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폭죽을 쏘며 뛰어다니고 거리 위엔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가 즐비합니다. 소방관들은 불타는 차량과 건물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지난 28일 밤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벌어진 경찰 규탄 시위 현장입니다. 전날 아침 낭테르 경찰이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17살 나엘 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프랑스 전역에 과격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170명이 다쳤고 시위대 18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t que attaquer une école, incendier un centre social, incendier une mairie n'a rien à voir avec cette histoire de Nanterre. 하지만 과격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나엘 군이 알제리계 이민자로 알려지며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Voilà, c'est des choses qui arrivent quand on est d'origine étrangère, quand on est français d'origine étrangère. On ne nous considère pas comme des Français, mais
지난 2005년 프랑스에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흑인 10대 소년 2명이 숨지며 2달간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직자와 당원들에게까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어민단체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집회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사무처가 각 지역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토요일인 1일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일정과 함께 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각 시도당과 지역위 당직자, 핵심 당원까지 모두 나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토요일 숭례문으로 모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당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폭염이 예보됐지만 당의 총동원령에 지방에서는 참석자를 실어 나를 버스를 예약하고 인증사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동원 숫자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참여자를 모으고 있지만 더위와 장마로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단체들은 어민들의 생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국회를 항의 방문했던 어민단체는 가짜 공갈 뉴스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중단을 호소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바다는 걱정 마시고 우리 살 길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볼모예요. 왜 우리 어민이 가짜 소문,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어민연합회는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오염수 괴담 반대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교수, 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낙점했고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도 문화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보수 성향의 학자 출신입니다. 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새 대북 정책 수립에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방안을 만들고 이번 주 초 임기를 마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선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 차관급은 13명이 교체됐는데 문체부 2차관에 역도 여제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체육인 출신의 차관 기용은 사격의 박종길, 수영의 최윤희 전 차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선 김호진, 백원국, 박성훈, 임상준, 조성경 5명이 부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표에서 제외된 방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 인선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8월 초에는 추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개각에 대한 이 여야의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불능의 인사입니다.
자, 이번 개각으로 이 장관급 2명 그리고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자, 윤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개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첫 개각이죠. 그러니까 정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에 첫 개각에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사람을 망살하고 자기 없는 사람으로 구제불능이라고까지 표현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이야기할 때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를 우리끼리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청문회 때문에 가족이 반대한다, 탈탈 털려서 우리 집안에서 난리다라고 해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고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면 차관들급을 뭐 전문 관료들을 좀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다. 예. 따라서 장관 두 자리,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 물러난 통일부 장관 자리, 또 하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임기 만료가 돼서 물러난 그 자리를 제외하고는, 두 자리를 제외하고는 장관들을 사실 이 거대 야당의 벽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다는 상황이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그 차관들로 관료들을 전진 배치해서 국정 동력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인정해 줘야 된다. 따라서 신선한 느낌은 부족하지만 정치 현실의 모양이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박성준 대변인이 뭐 인사가 완전히 망사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냐, 구제불능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 의원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관급은 뭐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예. 있겠지만 장관급은 일단은 두 자리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권익위원장. 근데 통일부 장관 후보는 사실 구인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인력풀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왜 꼭 이분이 해야 되는지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한 학자인 것은 맞아요. 예. 굉장히 업적이 많습니다. 성실한 분인 건 맞는데요. 통일부 장관이 이게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반일 종족주의 하는 그쪽 단체나 국정교과서 단체나 이런 극우적인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단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거의 뭐 때려잡자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이분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정도의 경력이나 캐파를 가진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익위원장은 이분이 이제 될 거라고 뭐 소문이 쫙 나 있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될 거로는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검찰 보훈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현직으로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사에 좀 말이 많았던 수사를 책임자입니다. 특히 그 BBK 사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했던 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훈 인사 좋은데 보훈 인사 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왜 또 MB 정부 때 사람,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를 또 기용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 김영호 교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아니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6.25 전쟁의 원인,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부의 건국과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기를 가진 분이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거구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현실주의자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어찌됐건 뭐 저는 그런 분에서 왜 저렇게 되면 사실은 냉정한 질문은, 그러면 통일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묻는 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장관과 차관들이 다 교체됐기 때문에 외교부 라인으로 해서 예. 국제정치학자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법조인이 가는 게 맞는데 적어도 강력부 검사 출신 김홍일 정도라면 오히려 냉정히 보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 아니라 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저 정도 대검 중수부장과 검사장을 지낸 저런 인물 찾기가 힘들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오히려 이번에 체육부 차관된 우리 역도 장미란 교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대로 체육행정고로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은 최윤희 씨를 차관으로 했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업적이 별로 없던 상태인데 장미란 교수만큼은 그걸 좀 딛고 일어서는 체육행정가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데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하신 장미란 차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교체된 13명의 차관 중에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또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 출신의 차관, 각 부처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뭐 실세 차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실세 차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1, 2차관을 다 바꿨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언제든지 그만두고 총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카르텔 얘기를 대변인이 하는데 카르텔을 깨트리려면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깨트려야 되느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디립다 들어가가지고 깨트려야 되느냐라는 항상 두 가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은 잘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카르텔을 깨부숴라 뭐 이런 그 방향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단 해봐야 되는 거고 장관들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그 청문회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력화시키는 우회로를 이번에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이 그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차관 인사가 상당히 성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철학을 알고 있는 차관이 내려간다면 장관이 어떻게 보면 바이패스 뭐 이렇게 우회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공직을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이라는 공직 사회에 움직임을 주겠다, 충격을 주겠다, 움직이겠다는 거네요. 그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는 거예요. 국정장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듯이.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정말 잘 되느냐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냐. 이게 대통령실의 의도는 뚜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기를 풀어가지고 공직사회를 한번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왜요? 공직사회가 별로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움직여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주목해야 될 대목은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 가운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 차관들이 내려가서 발탁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움직여라. 공직기관을 잡아라 내려가서. 오히려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오히려 뭐 환경부나 과학기술정통부 쪽에 이 차관들이 내려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좀 주목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저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자, 여야 간에 이제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그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심을 기전에 두고 지금 이러한 광풍에 이러한 선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어민 다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5, 6개월 뒤에 이 물에서 방사능이 안 나오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아직 시행 전인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쇼는 또 무엇입니까? 시간차 헛발질 공격입니까? 국민의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전에 횟집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류 전입니다. 시계가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뇌가 고장났습니까? 예, 자 뇌가 고장났냐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왜 저도 궁금해요. 그 왜 방류를 하기 전인데 이 횟집 가서 수산물을 드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사재기 한다, 천일염을 사재기 한다. 그다음에 어민들과 수산물 업자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왜? 아니 벌써 불안해지잖아요. 아니 야당이 전부 다 다니면서 이렇게 난리 난다고 자꾸 부채질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또 하나는 정청래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보십시오. 12년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기물이 저때 방류가 엄청 된 거예요. 12년 전에 2011년 사고 났을 때 처음에 도쿄 전력에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얼마나 쏟아부었어요. 그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류도 안 했는데 왜 안전하니까 뭐 안전한데 왜 먹냐?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12년 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더 강한 그 폐기물이.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새는 좀 이상하지만 야당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국민들은 아까 어민들 피해봐서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가 의사당에서 제발 좀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절을 할 정도인데 그렇게 그리고 또 전부 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희석시키고 어민들을 또 안심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정당이 해야 될 거는 뭐 먹방하는 것은 안 맞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이것밖에 없는 거다라고 제가 봐도 옆에서 답답하긴 해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방류를 시작해도 저 수산시장 가서 회식하는 릴레이 회식 먹방 필요하면 그 당시 방류 후에 정말 문제가 다시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민주당으로서는 또 그 주말에 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뭐 당원들, 뭐 당직자, 의원들은 물론이고 총동원령을 이제 내렸다고 하는데 물론 뭐 신 의원께서도 이제 뭐 총동원령에 이제 오라고 초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동원령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셨을 텐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뭐 여야가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물 마실래라는 것, 또 한쪽에는 회 먹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루타적 접근을 하는 건데요. 예. 지금 뭐 여야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죠. 근데 야당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그 어민들 내지는 수산업에 관계되는 분들도 사실은 양분돼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오는 분들도 그 양분된 그 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다 짜겨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당도 이상하고 야당도 이상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과학적 접근을 주장을 하면은 과학적 접근을 하고 국제적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국제적 접근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야가 다 지금 약간 국민들 눈에 미진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뭐 이런 자괴감은 있습니다만은 여당과 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저는 일본하고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합해서 이 이슈는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어민들 말씀하시면서 어민들도 이제 양분돼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민이 이렇게 당사에 찾아가서 제발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생계가 위험해진다면서 큰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또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쪼개놓은 게 여와 야입니다. 그러니까 여와 야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민들 중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계속 해달라. 반대 집회하고 해상 시위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소리를 정치권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책임이 여와 야와 정부에 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주말에 대규모 모든 당원, 전당원이 모이는 전당원, 책임 당원까지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과 안심 사이, 과학과 인식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를 아예 이걸로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럼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는 말까지 쓰면서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부채질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의 어떤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도 좀 넘기고 내년 선거는 이걸로 치러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은 4, 5년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방류를 당장 후쿠시마에서 하더라도 알라스카, 캐나다, 미국 거쳐서 오는데 우리까지 제주도까지 오는데 4, 5년 걸린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2028년, 27년쯤에는 4, 5년 전 2023년 상황은 다 잊어버릴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사드도 그랬고 뭐 2008년에 사실은 또 광우병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역사의 기록은 남을 거다. 따라서 이게 좀 여야가 하려 그러면은 뭐 다른 것 치고 청문회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 전문가 불러서 청문회하고 그 원자력 학회에서 공개 토론하잖아요. 이런 부분. 청문회와 토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따지고 논쟁하고 그 매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금씩 이성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 결국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발언이 나온 장소와 상황을 감안해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본인들 아니면 이제 지난 정부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했는데 대통령실이 뭐 지난 정부 얘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사항은 뭐 그럼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 듣고는 야 저걸 설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저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했겠냐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뭐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수준이 아니라 발언 가운데 보면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노래 불렀다. 특히나 당시에 윤석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던 것은 그 강한 기억이 안 남아 있어요. 종전선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저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른바 흔히 말하는 좌파 진영 또는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그냥 뭉뚱그리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에 이렇게 증명한다면 말했다면 그거는 뭐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연설문 작성자가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정부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썼겠냐는데 뭐 저는 약간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다만 이걸 받아들인 쪽에서는 좀 과도하게 좀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야 라고 되치기 한 것 아니냐는 느낌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 대통령의 말은 장소와 상황 그걸 고려해서 들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말이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공사도 없는 거 아닌가요? 365일 24시간 그런 건데요. 이건 대통령실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건 문제가 좀 커지고 이 원고가 잘못됐다는 걸, 그러니까 원고의 퇴고와 데스킹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한 걸로 판단이 돼요. 예. 자유총연맹 총재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좀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간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참석한 대통령이 저런 정도의 심한 얘기를 전 정권을 겨냥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대통령의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스러운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건 대통령이 적절하게 이 대목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금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뚜렷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될 만큼 상당히 엄중한 얘기고 만약에 대통령의 말을 문명 그대로 들여다 드리면 이 정도면은요 전면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잘못이라는 투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관련자들 다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사과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지칭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더 그 이상의 뭔가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이게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들어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 사적인 것도 없다고 하는 판인데 장소와 상황? 그러면 앞으로도 장소와 상황이 이러면은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얘기를 할 겁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해명이고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에요. 이건 적절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신의원 보시기에도 대통령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를 지칭하는 게 맞아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그리고 그것만 빼래 그게 아니라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풀어달라는 게 문제다. 문제였잖아요. 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 결국은 북한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 순간 미사일과 핵으로 돌아온다는 무기로 돌아온다는 풀어준 게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거고 아시는 대로 종전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지만 왜 안 돼서 나중에 결국은 안 됐던 이유가 그럼 남는 핵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북한 핵 문제를 놔두고 종전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비핵화 협상 끝에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는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유엔 삼아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없어지는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당시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건 앞에 부분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야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정말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아지나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논란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기업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최다 출자자와 최고 직위자, 경영 지배력, 기업 대표자, 동일인 승계자 등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 판단은 공정위 실무선에서 결정해 왔는데 경영권 승계와 다양한 지배 구조 출현 등으로 기업의 총수 판단이 까다로워지자 처음 명문화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와 내부 거래, 부당 지원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 내부 지침을 운영하는 것을 외부에 공개해서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궁금했던 사항을 좀 해소하고, 이 기준으로 따지면 그동안 총수에서 빠졌던 김범석 쿠팡 의장도 5가지 기준 중 3가지를 충족해 쿠팡 총수가 맞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문제는 통상 이슈입니다. S-오일이나 한국 GM은 총수를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대기업 총수를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사익 편취를 막는 규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최근 SNS에 게재된 사생활 폭로글과 관련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폭로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작성자는 자신을 협박한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의조는 법무법인을 통해 직접 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게시글을 SNS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범죄자며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되면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처벌을 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폭로글은 지난 25일 SNS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면서 황의조의 여성 편력을 비판하며 황의조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에서 뛰던 1년 전쯤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이를 얻은 사람이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2달 전쯤부터 협박하는 메시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축구선수 황의조가 사생활 논란에 휘말려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유럽 복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황의조 선수 지난 엘살바도르와의 A매치 경기에서 약 1년 만에 골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격수로서 득점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 꾸준하게 뛰는 것도 중요하고 좀 그런 점들이 잘 유지된다면 아시안컵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골 넣고 나서 가장 든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별 생각 들진 않았는데 기뻤던 것 같아요. 제 골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득점한 순간에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저 순간에는 황의조 선수의 이 사생활 논란, 자, 이게 나오지 않은 시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생활 논란은 지난 25일 그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네. A 씨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관련 글을 올리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예. 그 관련 글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가 다양한 여성들을 만났고 자신이 애인인 척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가거나 연락을 좀 피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목할 것은 그 황의조 선수가 다양한 영상과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황금폰 아니겠느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황금폰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 네. 정준영 씨가 그 황금폰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특히 이게 몰카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글만 보면 혹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이런
그런 것을 추측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의조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 문제의 휴대전화.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그리스 소속팀에 있을 때 도난당했다라고 하는데 소속팀 숙소라는 게 특히 외국 구단에서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속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황의조 선수가 그 이제 소속사에 있을 예. 때 가방에 항상 공기계를 갖고 다녔고 해외에서 다양한 이제 영화 같은 영상을 볼 때 예. 그렇게 공기계를 사용을 했는데 그 공기계에 있던 가방에 있던 그 공기계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숙소 관계자나 어떤 내부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입장문 이 발표를 보면 황의조 선수가 이 이제 공기계를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예.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지인에게 이제 줬다거나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아시겠지만 예. 숙소가 이제 보안이 세고 그런 과정에서 CCTV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그런 쪽에서 충분히 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서 황의조 선수의 그런 입장을 이제 좀 이제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 황의조 선수가 자필 입장문 냈잖아요. 네. 자, 거기 보면 이제 본인은 자, 허위 사실이다. 전부 다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뭔가 특별하게 법을 위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여부가 있는데 동영상에 그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린 그 전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예. 사람이 다양한 영상을 올려서 그게 사방팔방으로 유출이 됐잖아요. 그 영상 주제가 지금 뭐 수많은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 그리고 다른 여자분들이 많다고 돼 있는데 예. 이게 불법으로 촬영됐을 경우에는 그게 또 유포가 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지금은 이거는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필 서명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 유포한 사람이나 이제 배포한 사람들한테는 선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를 얻고 촬영을 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황 선수 측은 일단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와 고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가 되면서 2차 가해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잠시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네. 영상 뭐 2,000원에 팝니다, 3,000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쉽게 거래가 된다는 것도 놀랍고 그런 거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개인의 이제 그런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황의조 선수가 국가대표고 공인인데 네. 이런 영상을 촬영을 안 했으면 사전에 촬영 안 했으면 어떨까? 사전에 촬영을 동의를 받아서 했더라도 그렇게 공기계에 이렇게 혹시라도 예. 분실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것에 갖고 다니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조금 더 이제 그런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자, 이 황 선수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선수 생활이 이제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또 앞에 다가온 중요한 시합들도 좀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본인도 밝혔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경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제 소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투호에서 15골을 올리면서 최다 득점이에요. 그 뒤를 손흥민 선수가 12골로 뒤를 잇고 있을 정도니 황의조 선수가 얼마나 스트라이커로서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황의조 선수 본인의 명예도 실추가 됐고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팬들의 실망하는 마음을 조금 뭐 가다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노팅엄 포레스트죠. 그쪽으로 다시 EPL 리그로 돌아가야 하는데 EPL에서도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유럽 팽도 다른 방향으로 또 모색하게 되는 일까지 생길까 봐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의 학대로 생후 닷새째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가 4년의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아영이는 또래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료기를 매단 채 아빠가 내민 손가락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아영이는 4년 전 태어난 지 닷새 만에 간호사의 약대로 두개골을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아영이는 지난 23일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뇌세포 파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이 이렇게. 유족은 아영이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픈 어린이 4명이 아영이의 심장과 신장 등을 이식받을 예정입니다. 연명 치료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영이 삶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영이 부모는 가해 간호사가 4년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았지만 형량은 징역 6년에 그쳤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동료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갱도에서 한 광부가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0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업권을 등록해서 문을 연 곳이 전남 화순탄광인데요. 오늘 11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사진기자가 그 마지막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폐쇄된 갱도로 들어가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순탄광의 마지막 광부 김종배 씨는 홀로 남아 갱도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탄광은 한때 연간 최대 70만 톤의 석탄을 캐내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1호 탄광은 오늘부로 11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갱도에 홀로 남은 마지막 광부의 뒷모습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남부 최대의 석탄 생산지였던 화순탄광이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의 생산 원가가 급증해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갱도가 깊어지고 생산 설비가 오래되면서 광부들의 안전사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공영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사하는 광부들의 취업을 위해서 며칠 전에는 150여 명이 단체로 취업 박람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화순탄광 입구에는 그동안 수고한 광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수많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곳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면 오늘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제주와 호남, 영남 곳곳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로 오후까지 가끔씩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이 31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5도가량 높겠고요. 춘천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